하루에 1조 원. 1992년 9월 16일 한 남자가 단 하루 만에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소로스.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린 남자, 40년간 연평균 30%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그의 10가지 투자 철칙을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철칙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소로스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칙.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걸어라. 1992년 9월 15일 뉴욕. 퀀텀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소로스를 찾아왔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영국 파운드화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영국이 유럽 환율 조정 메커니즘에서 정한 환율을 지킬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1990년 영국은 유럽 환율 조정 메커니즘에 가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각국 통화는 독일 마르크와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1파운드당 2.95마르크 수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독일 통일이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일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영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12.7%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지키려면 독일을 따라 금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중인 나라가 금리를 올린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이 모순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에게 보고했습니다. 드러켄밀러가 말했습니다. 파운드화를 공매도하겠습니다. 펀드 자산의 100%를 걸겠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소로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드러켄밀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이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왜 200%를 걸지 않는 거지? 소로스는 베팅 규모를 1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레버리지를 10대 1로 끌어올린 겁니다. 펀드 자산 10억 달러를 담보로 90억 달러를 빌려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벽 영국이 깨어났을 때 소로스는 이미 1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화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영란은행이 저항했습니다. 파운드화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억 파운드씩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 혼자서 100억 달러어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영란은행은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0%에서 12%로. 그래도 파운드화는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15%까지 올렸습니다. 하루에 금리를 2번이나 올린 겁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드러켄밀러와 소로스는 금리 인상을 보고 오히려 확신을 굳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봤습니다. 끝이 가까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 영국 재무장관 노먼 라몬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국은 유럽 환율 조정 메커니즘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로스가 이겼습니다. 하루 수익은 11억 달러. 지금 환율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하루에 3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게 잃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로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았을 때 얼마나 버느냐,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워런 버핏, 칼 아이칸, 조지 소로스. 이들은 모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한다. 확신이 있을 때 크게 집중해서 베팅한다. 35개, 4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확신이 있을 때는 크게 베팅해야 합니다. 자신 있으면서 작은 포지션을 잡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철칙.
시장은 항상 틀린다. 소로스의 투자 철학에는 재기성 이론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시장은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고. 소로스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틀린다. 가격은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든 왜곡되어 있다. 1992년 파운드화 공격이 정확히 그 사례입니다. 당시 영국은 파운드화 가치를 1파운드당 2.95마르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환율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는 현실을 봤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독일의 3배였습니다. 실업률은 12.7%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환율을 지키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장이 믿는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소로스는 그 괴리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시장에 합의된 견해가 있다면 그게 틀렸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맞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 철칙. 먼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라. 누군가가 소로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술 중 하나만 꼽으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로스는 단 하나의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생존. 이 대답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그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1930년 8월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슈바르츠 죄르지. 부유한 가정이었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1939년 9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1944년 3월 나치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에 살던 유대인 8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4살 소년 소로스의 눈앞에서 이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로스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소로스의 아버지 티바다르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순종하면 죽는다. 빨리 판단하고 행동해야 산다. 티바다르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가족의 성을 바꿨습니다. 유대인 성인 슈바르츠를 버리고 소로스라는 새 성을 만들었습니다. 에스페란토어로 날아오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헝가리어로는 후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모여 살다가 한꺼번에 잡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티바다르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위조 서류를 만들어주며 도왔습니다. 14살 소로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투자의 원리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상황을 바꿔나가는 원리를 배웠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공산주의가 밀려왔습니다. 1947년 17살 소로스는 헝가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철도역에서 짐을 나르고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영국인들도 영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헝가리 난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로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런던 정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생존. 이게 소로스의 첫 번째 본능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중간에 파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옵니다. 네 번째 철칙. 실수를 인정하면 살아남는다. 소로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오히려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1987년 10월의 일입니다.
소로스는 포춘 매거진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은가? 아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블랙먼데이가 터졌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508포인트 폭락했습니다. 22.6% 하락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퀀텀 펀드는 일주일 만에 8억 4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9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틀렸다는 걸 즉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더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의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플러스였습니다. 왜? 손실을 빨리 인정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소로스는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다리 대출을 해줬고 러시아 통신 대기업 스벼지인베스트 지분 25%를 인수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퀀텀 펀드는 15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소로스는 인정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고. 2000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인터넷 버블이 한창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원래 기술주를 멀리했습니다. 버블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소로스도 기술주에 투자했습니다. 버블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오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틀렸습니다. 2000년 3월 나스닥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에서 78% 떨어졌습니다. 퀀텀 펀드는 순식간에 5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전체 손실은 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잃은 살에 소로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했습니다. 헤지펀드의 시대는 갔다. 이건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소로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왜? 손실을 인정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물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틸 수 없는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나의 실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나의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살아남았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 기뻤다.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틀렸다는 걸 깨달으면 빨리 인정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는 더 큰 손실을 봅니다. 5번째 철칙. 언제든 포지션을 뒤집을 준비를 해라. 소로스는 자신의 투자를 철회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1994년 2월 14일의 일입니다. 소로스는 엔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미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그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하루 만에 6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소로스는 즉시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더 버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신의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집착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더 버팁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소로스는 달랐습니다. 틀리면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6번째 철칙. 게임의 룰이 바뀔 때 기회가 온다. 소로스는 새로운 규칙이 과거의 규칙을 대체하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1989년의 일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독일 통일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서독은 동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낙후된 동독 경제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동독 마르크화를 서독 마르크화와 한대 1로 교환해줬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환율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 환율 조정 메커니즘은 가입국들이 같은 통화 정책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올려야 환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경기 침체 상태였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중인 나라가 금리를 올린다?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영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환율을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두 목표가 충돌했습니다. 소로스는 이 모순을 봤습니다. 독일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유럽 통화 시스템의 규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존 규칙으로는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1992년 9월 15일 분데스방크 총재 헬무트 슐레징어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유럽 통화들의 더 포괄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소로스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 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그 환율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로스는 태국 바트화를 공매도했습니다. 바트화가 무너졌습니다. 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규칙이 바뀌는 순간 기존 규칙에 묶여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7번째 철칙. 모두가 땅을 볼 때 하늘을 봐라. 2007년 미국 주택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로스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적극적인 운용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복귀했습니다. 77살의 나이에 소로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터진다. 그의 판단 근거는 재기성 이론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사려고 합니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은행도 대출을 더 해줍니다. 담보 가치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집값이 더 오릅니다. 이게 재기성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바꾸고 바뀐 현실이 다시 기대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순환은 끊어집니다. 가격이 현실과 너무 멀어지면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소로스는 미국 주택시장이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25년간 쌓여온 슈퍼버블이 터질 때가 됐다고. 그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주택 관련 금융상품을 공매도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7년 고점에서 57%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소로스는 달랐습니다. 2007년에 32% 수익을 냈습니다. 2008년에도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펀드들이 수십 퍼센트 손실을 볼 때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60년 만에 최악의 금융위기다. 나는 늑대를 외쳐왔다. 금융의 연금술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그리고 이번 책에서 3번 외쳤다. 소년이 3번 늑대를 외친 후에 진짜 늑대가 왔다.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위험만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기 이후를 봅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8번째 철칙.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소로스의 아들 로버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포지션을 바꾸는 이유를 아세요? 등이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는 말 그대로 경련을 일으켜요. 그게 조기 경보 신호예요. 소로스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동물적 본능에 많이 의존한다. 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때 나는 요통에 시달렸다. 급성 통증이 시작되면 포트폴리오에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쌓은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내재화된 겁니다.
의식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소로스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아프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에서 직감은 무시할 게 아닙니다. 단, 그 직감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9번째 철칙. 휴식도 투자의 일부다. 1981년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잡지가 소로스를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선정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보그가 테니스에서, 잭 니클라우스가 골프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탭댄스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조지. 소로스는 자금 운용에서 차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퀀텀 펀드는 22.9%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펀드가 1969년에 설립된 이후 첫 번째 손실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로스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파탄나고 있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선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기 규율이 느슨해졌다. 1981년 초 소로스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에 레버리지를 걸고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경제가 예상과 달리 견조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랐습니다. 차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펀드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펀드 자산이 4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갔습니다. 소로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하게 만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극적인 운용에서 물러났습니다. 외부 매니저들에게 자금 운용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년간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소로스의 표현을 빌리면 무미건조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쉬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1984년 그는 다시 적극적인 운용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투자에 다시 지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책을 쓰기로 했다. 금융의 연금술은 1987년에 출간됐습니다. 재기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소로스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있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억지로 싸우면 더 크게 다칩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10번째 철칙.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실수를 고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소로스의 스승은 칼 포퍼였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1950년대 초 소로스는 런던 정경대학에서 포퍼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포퍼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 누구도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진리에 접근해가는 것뿐이다. 이 철학은 소로스가 어린 시절 목격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나치도 공산주의도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억압과 학살이었습니다. 포퍼는 말했습니다. 열린 사회만이 스스로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 소로스는 이 철학을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이해는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수가 드러났을 때 재빨리 수정하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틀린다는 건 수치다. 나에게는 실수를 인정하는 게 자랑이다. 나는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실수를 인정할 수 없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로 70억 달러를 잃었을 때 소로스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공격적인 파생 상품이나 통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퀀텀 펀드를 저위험, 저투기 펀드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항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든 편향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조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에서 내 우위를 찾았다. 틀리면 요통이 시작된다. 틀렸을 때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결정을 내리면 요통이 사라진다. 자, 여기까지가 소로스의 10가지 투자 철칙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걸어라. 드러켄 밀러가 15억 달러를 제안했을 때 소로스는 1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에는 크게 베팅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항상 틀린다. 영국 정부도 시장 참여자들도 파운드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먼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라. 14살의 나치를 피해 살아남은 경험이 평생의 원칙이 됐습니다. 파산하면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넷째, 실수를 인정하면 살아남는다. 블랙먼데이, 러시아 위기, 닷컴 버블에서 손실을 봤지만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빨리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언제든 포지션을 뒤집을 준비를 해라. 1994년 엔화 투자에서 하루 만에 6억 달러를 잃었을 때 즉시 청산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여섯째, 게임의 룰이 바뀔 때 기회가 온다. 독일 통일이 유럽 통화 시스템의 규칙을 흔들었고 거기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변화의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일곱째, 모두가 땅을 볼 때 하늘을 봐라.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이 손실을 볼 때 소로스는 수익을 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등이 아프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무의식에 내재화된 결과입니다. 아홉째, 휴식도 투자의 일부다. 1981년 손실 후 무리하지 않고 물러났다가 1984년에 복귀했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억지로 싸우면 더 다칩니다. 열째,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실수를 고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칼 포퍼에게 배운 철학이 투자의 근간이 됐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소로스는 2023년 93살의 나이에 아들 알렉산더에게 사업을 넘겼습니다. 그의 퀀텀 펀드는 1969년부터 40년 넘게 운용되면서 총 396억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헤지펀드입니다. 1969년에 1,000달러를 맡겼다면 2000년에는 400만 달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소로스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틀린다는 통찰, 틀릴 수 있다는 겸손,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유연함,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본능. 이게 소로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소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특정한 투자 스타일이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황에 맞춰 스타일을 바꾼다. 시장은 변합니다. 규칙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소로스는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습관은 어떤 투자자에게든 적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